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지금 제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좀 쌀쌀한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쯤에는 조금 아마 날씨가 풀리긴 했겠지만 또 언제 또 갑자기 막 비 오고 추워질지 모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일주일 뒤면은 등교 계약도 하셔야 될 텐데 등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몸 아프고 이러면은 괜히 또 코로나 걸린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건강을 좀 지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멘트 예전 수업에서도 한번 썼던 오프닝 멘트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할 게 많으니까요. 빠르게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근대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이제 확 지금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워낙에 좀 넓은 범위를 제가 다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점점 채워지시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표가 보이실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권불 10년이라는 문자를 써서 제가 여러분을 조금 무시했는데 딱 10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양반입니다. 일단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지금 이 전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거 한 3번 물어본 것 같은데 세도 정치죠.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외척이라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 씨, 그 다음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이런 식으로 지금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철종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왕실의 가장 어르신이 헌종의 부인이었던 조대비였어요. 헌종의 어머니였던 조대비였어요. 제가 아주 가문의 족보를 아주 다 꼬아버릴 뻔했네요. 헌종의 어머니였던 조대비가 어르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풍양조씨 세력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군하고 이제 모종의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명보기를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고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조대비가 이제 대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조대비는 그러한 권한을 이제 흥선대원군에게 돌리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이제 좀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원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원군은 원래는 이제 왕의 아버지 중에서 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이진 않죠. 왜냐하면 보통 왕의 아버지는 왕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살아생전에 가졌던 사람은 이 흥선대원군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죽은 사람이 대원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대원군 이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자꾸 뭐가 전에가 되게 많죠. 이 시대의 과제가 뭐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과연 뭘 해야 될까?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세도 정치 기간이었고 때문에 왕권은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피폐해졌고 그로 인해 농민봉기가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이 세도 정치를 끝내야죠.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 다시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 해결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자, 이런 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은 딱 그대로 뭐 하나씩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 세도 정치를 혁파하기 위해서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외척의 가문을 이제 배경을 해가지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세도 정치라는 게. 그래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소외된 지 좀 오래됐던 남인 기억나십니까? 이 남인 계열을 흥선대원군이 등용할 정도로 좀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당연히 이제 안동김 씨를 조금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안동김 씨 세력들 중에 이제 좀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내쫓게 되면서 안동김 씨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의 어떤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 기억나시죠? 이 비변사를 축소시켰다가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가 담당했던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로 이제 나누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왜 의정부는 이름만 있었지만 거의 하는 게 없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그냥 막 도맡아 하면서,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견제 같은 게 없었던 겁니다.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적인 측면은 의정부에서 맡아서 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기능은 삼군부에서 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세도 정치의 어떤 폐해를 조금 수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거, 뭐 대전 회통이라든지 육전 조례라든지 이런 법전을 편찬했다는 걸 보니까 제도를 많이 정비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도 정치를 혁파하고자 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 했어요, 흥선대원군은. 그러니까 안동김 씨에 대항해서 이때는 뭐 전주희 씨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가만 보니까 이 경복궁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경복궁은 어떤 궁입니까? 이 조선의 가장 상징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궁궐이 첫 번째 궁궐, 제1궁,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지금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로 지금 폐허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 왜냐면 이제 궁궐을 이제 다시 짓거나 보수하는 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되게 오래 지났죠. 임진왜란 1592년인데 지금 거의 300년 가까이 못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저거를 이제 새로 지어야 왕실이 산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게 경복궁을 새로 지으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그게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했어요. 원납전. 무슨 뜻이냐면은 원해서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want to pay. 그래서 원해서 납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부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실제로 원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대체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걷는 돈이다 그래가지고 뭐 원망하면서 납부하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부금을 일단 걷고요. 뭐 뜯는다고 하는 게 더 맞을라나?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동전을 발행해요.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화폐가 이제 상평통보인데 이 상평통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양의 화폐를 새로 찍어가지고 이거는 상평통보의 100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직 화폐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 떨어져 있을 텐데 비슷하게 생긴 애를 가지고 얘는 얘의 100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경제 시간에 배우죠. 인플레이션.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거의 뭐 초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저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물건 가격은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삶이 되게 혼란이 오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제 500원이면 콩나물 이제 한 봉지 샀는데 이제는 막 5,000원, 5만 원 갖다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당백전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 그림도 이렇게 올려주겠지만
동전이에요, 동전. 근데 원납전은 동전이 아니에요. 이건 동전이 아니라 그냥 기부금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로도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원래 정부에서 돈이 부족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세금을 늘리는 거예요. 세금을 늘리는 거.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도성을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들고 뭐 남대문으로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뭐 안 내던 걸 내라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은 화내게 돼 있어요. 불만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성이 잦아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 백성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양반들한테도 피해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일단 돈도 많이 들고 나무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궁궐을 새로 지으려면은. 근데 이 경복궁을 짓는 과정에서 뭐 자연 발화였는지 아니면 이제 불만을 품은 누군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불이 붙어요. 이 재료를 쌓아놓은 곳과 뭐 조금 그래도 지어놨던 경복궁들이 불타게 되면서 이거 그냥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미 돈을 많이 들였는데 또 불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안 된다. 다시 밀어붙여라. 그러면서 이 모자란 나무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양반들의 묘지림에서 가져와요. 묘지림이라는 거는 요새는 여러분들 막 산소 이런 데 가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가보고 요새는 안 가봤는데 그 산소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주변에 이쁘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놔요. 그래서 막 바람 막아주는 것처럼. 특히 이 시대의 양반들의 이제 산소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나무가 이쁘게 잘 이렇게 꽂혀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저거 그냥 좀 가져오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배워온 거예요. 궁궐 짓겠다고. 당연히 양반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나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화초를 뜯어간다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백성들은 어쨌든 궁궐을 짓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동원이 되죠. 물론 이제 이때 백성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돈을 이제 지불했다고는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바쁜 상황에서 궁궐 지으러 맨날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때 백성들은 단순히 서울 사람들만 아니라 저 멀리 지방에서 이제 차출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지. 경복궁을 짓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경복궁을 지었으나 뭐랄까 결국 이게 흥선대원군에게는 좀 인기를 하락시키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세도 정치의 어떤 문제점을 혁파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과정 보겠습니다. 일단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도를 하나씩 좀 손봐요. 일단 우리 전정의 문란,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양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를 이제 측량해가지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땅의 주인에게 걷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땅에도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뭘 기억하면 돼요? 뭐 백골징포, 황구첨정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호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호포제. 자, 중요한 건데 호가 뭐냐면은 호가 지포자예요. 지포자. 요 정도는 아시죠? 지포자. 그래서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나 사실 알아 이러고 있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집집마다 이제 포를 거두게 돼요. 자, 그 전까지 어떻게 거뒀어요? 그 전까지는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성에게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양반집, 저기 김대감네집 호포 내왔네요. 균역법에서 포 내왔네요. 포 안 냈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내는 겁니다. 집집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반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호포제의 가장 큰 특징, 이제는 양반도 낸다. 신분에 관계없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양반들이 반발을 했겠죠. 근데 양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양반들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 쌍놈들하고 같은 세금을 내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안 선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과서의 사료에도 나오지만 이 양반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은 노비 이름으로 내요. 내가 냈다 그러면 왠지 쪽팔리니까 우리 집 돌쇠가 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백성들한테 도움되는 측면도 있었겠고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수입이 많이 늘어났겠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환곡입니다. 환곡은 이 지방관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막 강제로 빌려준다거나 또는 막 이상한 걸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자꾸 뜯어 먹는 게 문제였는데 사창제라는 걸 실시해요. 사창제. 창은 이제 창고입니다. 사창해가지고 그 지역 선비들이 운영하는 창고 이런 거예요.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관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막 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창이라는 거는 그 지역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관처럼 어떤 수탈, 비리 이럴 확률이 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거를 이제 우리 아파트 옆에 부녀회장님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한가? 하긴 요새 동사무소는 좀 신뢰가 가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비리를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곡식을 빌려주고 하는 그 개념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정의 문란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뭐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도 사실은 어떤 민생 안정에도 물론 방점이 있었겠지만 진짜 목표는 뭡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 결국 이제 민생 안정이라고 쓰고 재정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흥선대원군. 돈 쓸 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수입도 늘려서 재정을 안정시키고 그게 곧 또 왕권 강화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하고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이 뭐냐면은 서원철폐입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는 이제 경복궁 중건하고 서원철폐가 한 카테고리를 묶여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왕실의 위엄을 살린다. 왕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이 서원철폐는 민생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자, 서원이 이제 뭔지는 아시죠? 유학자들이 이제 어떤 선현에 대한 제사도 지내면서 공부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학교와 어떤 종교적인 시설의 개념을 다 갖춘 곳인데 이 서원을 왜 없애려고 했냐면은 이 서원마다 나라에서 받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원은 그 토지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있는 백성들을 이 서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세금 외에 막 걷는 거예요, 서원에서.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유생들한테는 어떤 자기들의 중요한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한테는 너무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야, 백성들의 고열을 뜯는 저 서원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원을 또 정리했던 왕이 누구였는지? 영조였죠, 영조.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당시에 47개만 남겨놓고 거의 500여 개의 서원을 다 정리하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들끓습니다. 어떻게 이걸 없앨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흥선대원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사료에도 나옵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나오더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서원이 운영되는 거 볼 수 없다. 서원 없애겠다. 막 이런 식의 의지를 보여줘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 돌아도 난 이 교회를 불태울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부처가 내 눈앞에 있어? 나 그래도 이 절이 문제가 있어. 나 이 절 없앨 거야. 뭐 이런 발언인 거예요, 지금. 혹시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가 있으면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발언을 지금 흥선대원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겠죠. 근데 흥선대원군의 명분은 확실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안정되니까. 실제로 백성들 어땠습니까? 매우 환영했어요. 이 서원 철폐에 대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흥선대원군을 받쳐줘야 되는 그 기득권층,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요것 때문에 흥선대원군하고의 사이가 좀 틀어지게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국외정책 할 때도 그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는 또 배경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이 성안철폐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적인 정책을 먼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과제가 뭐였고, 이 과제를 흥선대원군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했는지를 엮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각각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양반 유생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원철폐는 백성들은 환영하지만 양반 유생들한테는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 거고, 또 뭐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백성들은 백성들은 분노하지만 양반들은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요 묘신이 볼목하는 순간부터 아니 감히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각 정책에 대한 계층의 반응까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국내적인 상황에 집중해서 본 거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서양 세력의 접근과 관련된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이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뭐 우리가 중학교 때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개항을 하고, 중국도 뭐 아편전쟁이다 보다 해가지고 이미 1840년대에 서양 세력하고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1860년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러시아가 처음으로 국경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제 서양 세력과 이제 제대로 맞닿아 본 적이 없는데, 국경이 닿아버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압박감이 들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서양 세력이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역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1차적으로는 사건의 순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 간의 인과관계, 뭐 때문에 뭐가 일어났나, 뭐 때문에 뭐가 일어났나,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지역이 어딘가, 관련된 인물이 누군가, 뭐 결국 다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순서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병인 박해입니다. 박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천주교가 문제가 된 거죠. 자, 배경이 뭐냐면 일단 이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EJ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막는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안에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온 천주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도 좀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어떤 법을 막 들이밀면서까지 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박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은 잘 됐네. 이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프랑스한테 이 러시아를 견제해달라고 하는 게 어때?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들은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화가 난 흥선대원군이 야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러면서 이 프랑스 선교사와 우리나라에 있던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하고, 이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혹시 아마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이때 이 사람들이 죽었던 곳을 절두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벌써 섬뜩하죠?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 이제 프랑스 선교사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겨우겨우 탈출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본국의 이 사건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당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막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조선에도 한번 들렀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따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쳐들어온 게 자 건너뜁니다. 살짝 병인양요가 돼요. 같은 해죠. 그래서 병인년에 이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도 강화도로 오게 되는데 왜 강화도냐면은 우리 강화도의 위치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라는 거는 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한, 당시 이제 한성으로 들어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프랑스가 이 1차 침략 때 어디까지 왔어요? 보면 거기 양화진이라고 돼 있어요. 양화진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그 맨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가 맨날 어디다 그래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거기요, 거기. 그러니까 서울 거의 그 관문까지 온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를 막기 위해서 그때 1차 침략 때는 얘네들이 이제 거기까지 왔다가 한번 겁을 주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침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한성근이라든지 뭐 양헌수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프랑스하고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무기의 격차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의 총은 이게 쏘면은 이게 가다가 이렇게 뽕 떨어지는 거고 프랑스 총은 이렇게 막 이렇게 회오리 돌면서 날아가지고 일직선으로 팡 오는 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로 싸워도 무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완전히 방심을 한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기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막 소풍 나들이 가듯이 막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정족산성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양헌수가 군사를 이끌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집중 사격을 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프랑스 군대가 상당히 한 몇십 명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몇 명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파티하기 위해 들고 온 와인과 고기를 다 버려둔 채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양헌수가 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프랑스는 계속 익히다가 방심해서 한번 지고 나서 놀래가지고 아유 됐다 우리가 뭐 여기서 더 한다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구나 해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또 외규장각 그러니까 이제 규장각에 있는 어떤 도서나 이제 문화재들을 보관해 놓은 강화도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규장각의 버전 2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약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이긴 겁니까? 네, 저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때 자기들이 이제 패배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흥선대원군이 신났겠습니까? 그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막 또 양반 유생들이 우리는 서양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무서운 군함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한 배예요. 장사배. 근데 이 제너럴 셔머노가 이 대동강을 거슬러 가지고 평양에 와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한테 교역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서양 세력하고는 교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평양도 관찰사였던 평양도? 평양에 있던 이 박 교수가 박 교수 본인은 이제 통상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국가 정치에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랑 이런 걸 줘가지고 너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점잖은 말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리어 이 제너럴 셔머노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막 대포를 쏘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백성들도 납치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깽판을 부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박 교수가 이제 백성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화공으로 이 제너럴 셔머노를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는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던 사람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인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침몰했던 사건,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소문을 바로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생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야 근데 그 배는 뭐 소식이 없어? 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중국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조사차 왔다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처럼 이렇게 바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걸리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네. 어이구. 5년이나 걸렸어요. 5년이나. 여기에 반응을 하는데. 미국도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복수?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역시 어디로 옵니까? 강화도로 오게 돼요. 강화도. 근데 이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셔먼호가 어쨌든 상선이지만 대포를 막 무장한 그런 배인데도 조선에 가서 털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이거 조선이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잔뜩 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와요. 되게 조심스럽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군인들이 딱 배에서 내렸을 때 이 강화도에 포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막 집중 포화를 때려 부어요. 대포로.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미국 군인들 중에 회고록을 쓴 사람이 그런 말도 해요. 자기가 이제 여러 전쟁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내가 포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종소리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그 군인이 야 나는 이렇게까지 집중 포화를 받아본 전쟁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대포가 꽂혔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은 뭐 이상한 데에다가 막 대포를 쏘고 있더라. 뭐 저거는 뭐 어떻게 쓰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들의 무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상당히 좀 낙후되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투에서 미국인이 딱 한 명 죽고 또 조선 사람도 한 명 죽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광성보라는 지역에 다다라가지고 미국이 거기로 이제 상륙을 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아주 처참하게 조선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제현 장군의 광성보 전투라는 건데 정말 처참하게 전멸했어요. 그래서 그 전멸한 모습을 막 미국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상자가 이제 얼마 없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죽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화력 차이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도 거기서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을 막 죽여도 되나? 막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막 피를 막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죽여주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막 화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화장을 안 하는 문화니까 감히 얘네들 화형을 했어 막 이러면서 분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군대가 이 광성보에서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 봐라 임마. 미국 물러가잖아. 우리가 이긴 거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신세계 속에서는 프랑스도 이기고 미국도 이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생각을 담은 이 비서, 척화비라고 합니다. 이 척화비, 화해를 배척한다는 뜻이죠. 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다가 세우면서 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양 오랑캐하고는 맞서 싸울 거야 라는 다짐을 분명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통상개화론, 막 박규숙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야 역시 이거 안 되겠구나,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역시 개항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거고 위정척사파들,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 역시 야 흥선대원군 가지고는 이거 앞으로 이거 서양 오랑캐 못 맞겠는데?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마침 이때가 또 막 경복궁 중건이다 서원철폐다 뭐다 해가지고 불만이 많을 때야. 그래서 양반 유생들도 이 병인양요 때까지만 해도 야 흥선대원군 파이팅, 우리 흥 화이팅 막 이러고 있다가 이때부터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결국에 2년 뒤에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미국하고의 우리의 사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았죠. 자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다 계속 교역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역시 들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새벽에 도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교 국가니까 어떤 그런 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거는 뭐 유교국가가 아니어도, 그죠? 서양에서도 이제 묘지를 판다는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건데, 이 오페르트가 이제 남영군의 묘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파다가, 결국에 이제 다 파지 못하고 걸려가지고 도망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 분노를 했겠죠. 근데 흥선대원군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야, 저 코쟁이들은 남의 무덤을 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애비애미도 없는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구나, 막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양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페르트가 참 큰일을 한 거죠. 자기 하나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이 지금 욕을 다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서양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페르트는 뭐 독일 본국 가서도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독일에서도. 양아치죠, 양아치. 참고로 이제 이 남영군의 묘와 관련해가지고 영화 중에 명당이라고 있어요. 별로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보시면은 흥선대원군이 이 남영군의 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분노할 만해요. 이걸 보면은. 어쨌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대외 정책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순서 기억하시고, 그다음 인과관계 뭡니까?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제너럴 셔먼 사건에 의해서 신미양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느냐?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그래서 요거는 독일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이름을 막 파는 거예요. 한성근, 문순환석, 양원수, 정육사 이런 거. 마지막에 하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대외 정책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흥선대원군의 이제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함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제도를 바꾸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이런 서양 세력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면서 그런 침략에 대해서 어쨌든 방어를 했다라는 점. 어쨌든 방어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좀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좀 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방향성은 뭡니까? 이 전제왕권, 이 조선의 왕조국가라는 그 정체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에 조금 이제 역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통상 요구를 그냥 뭐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결사반대 했던 이런 자세는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결국에 그 시간을 늦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 쇄국이라는 거는 흥선대원군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은 아니고 어떤 사실 조선의 기본적인 그런 외교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흥선대원군이 고수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때 그래도 좀 이렇게 열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서의 평가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했는 게 더 좋았겠구나, 요거는 좀 아쉽구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달사항 하나를 드리자면은, 지금 이 근대사의 교과서 구성이 앞부분마다 어떤 이제 세계사하고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계사를 이제 한두 페이지씩 지금 끼워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험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89, 90페이지, 그 다음에 97페이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유는 요거는 이제 세계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사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은 뭐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맥락상.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째 강의 흥선대원군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교육부의 말로 봐서는 아마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요 12번째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분들도 아쉬울 수도 있고 저도 조금 아쉽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아쉬움은 나중에 이제 어떤 Q&A 강의로 한번 올려서 좀 달래는 걸로 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또 막 연기되면서 13번째 강의, 14번째 강의 막 20강까지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